이번 시간은 제5부 기업행동과 산업조직, 이른바 산업조직론이라고 불리는 내용 중에 시장 형태,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은 극단적인 몇 가지 시장 형태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독점시장, 완전 경쟁시장, 그 다음에 기업이 독점도 아니고 경쟁시장도 아니지만 그 중에서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을 전체를 점하고 있는 과점시장까지 살펴보셨죠. 자, 오늘은 아주 현실적이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광고라든지 그 다음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장이죠. 이른바 독점적 경쟁이라는 이런 시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독점적 경쟁이라는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토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독점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경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점과 경쟁은 아주 먼 이렇게 극단의 내용이었는데 독점하고 경쟁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독점적 경쟁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 이름에서 나옵니다. 독점적 경쟁, 경쟁 요인이 있고 독점 요인이 있다. 그래서 결론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독점적인 측면 때문에 시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양보다는 과소 생산됩니다. 독점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경쟁적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윤이 없어지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수량은 완전 경쟁보다 작지만 아무도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이해하심으로써 이 장에 설명돼야 될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는 도서출판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출판 시장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이 소설이라는 시장은 한편 매우 경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소설이 한 해에도 쏟아지죠.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그러한 소설들이 막 쏟아져요. 이건 음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번도 이름 안 들어보는 가수들이 음반을 막 무진장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특징 때문에 무한히 많은 앨범들이 나오고 무한히 많은 책들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한 책이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꽤나 힘들어요. 상당히 다수이고 경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크게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한 측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당히 독점적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지, 다른 어떤 소설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일본 소설이 다르고 우리나라 소설이 다르죠.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도 작가마다 그 소설풍이 다 다르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마다 모두 차별화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게 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자, 교과서에서는 도서출판 시장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이 비슷한 시장으로 음반시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는 이 독점적 경쟁시장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떡볶이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볶이 시장 무한히 많기 때문에 떡볶이 팔아가지고 떼돈 벌었다 소리 못 들어보셨죠?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실 시장 어때요? 미용실 시장 미용실 아가씨마다 미용실 아줌마들, 아저씨들, 선생님들마다 그 가위질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다 차별되어 있습니다. 다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동시에 무한히 많은 미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미용사가 무수히 많은 그런 이득을 초과 이윤을 누리기는 장기적으로 그런 초과 이윤을 누리기는 힘들다는 거죠. 누가 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가위손이라는 방법을 잘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방법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떡볶이 가게, 분식점, 그 다음에 무슨 미용실,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독점적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특징들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경제적인 함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의 서론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이 일반적인 경제학 원론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제경제학을 배우면 이 국제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고 C라는 국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A라는 국가에 1번, 2번, 3번 자동차가 있고요. 어떤 시장이 되겠죠? 과점 시장이 되겠죠. B라는 그러한 국가에서도 1, 2, 3이 있어요. 근데 이 1, 2, 3과 이 1, 2, 3 좀 다른 거겠죠. 뭐 도요타, 닛산 뭐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서는 무슨 뭐 벤츠 뭐 이런 차들이 되겠죠. 그 다음 C라는 국가에서도 뭐 현대, 삼성, 르노 하면서 세 가지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각각의 국가를 보면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과점 시장이죠. 그렇죠. 몇 개의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는 과점 시장인데 국제 무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장 전체를 보면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이 국가가 세 국가뿐인 건 아니니까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그 국가 내 각각 독특한 기업들이 이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국가 내에서는 과점이지만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합한해 보면 어떤 시장이 돼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무역 이론에서는 또 독점적 경쟁 이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68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독점적 경쟁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첫 번째입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입니다. 공급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내용 옆에 보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죠. 다수의 공급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제품 차별화. 그 다음에 다수의 공급자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숨어있는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입니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거고요. 새로운 미용 방법이 나왔다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용사 이제 끝났다 싶으면 누구든지 나갈 거예요.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런 거겠죠. 그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독점과 완전 경쟁의 극단적 구조의 중간 형태이다.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 경쟁 시장이지만 완전 경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독점과 독점적 경쟁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기업 수가 하나가 아니다. 그럼 과점하고도 비슷한데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거 독점하고 차이죠. 그 다음에 경쟁하고 차이, 완전 경쟁하고 차이는 뭡니까? 완전 경쟁은 동질화된 상품이 거래되는 데 비해 가지고 독점적 경쟁은 차별화된 그런 제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완전 경쟁보다는 독점적 경쟁이 상당히 현실적이죠. 똑같은 비스켓 시장이라 그래도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달라야지만 많은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죠. 이걸 가르쳐가지고 경제학에서는 제품 차별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영학에서는 이제 시장 세분화라는 말을 써요. 마케팅 이론에서 시장을 자기 시장으로 이렇게 쪼개고 그 시장을 이렇게 딱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제품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시장 세분화 전략,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368페이지 아래쪽에 독점적 경쟁시장의 단기 균형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모로 독점 기업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369페이지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실제로 여기 나온 그래프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독점 시장에서 봤던 그래프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기의 독점 시장이고 장기의 경쟁 시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369페이지 그래프를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수량, 이쪽을 가격이라고 했을 때 독점적 경쟁은 독점 시장의 특성상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수량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때 MR 커브가 수요 곡선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MC 커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려진 상황에서 AC 커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AC 커브는 MC 커브를 이렇게 최저점만 지나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럴 것 같으면 기업은 어디서 수량을 결정합니까? MR, MC가 만나는 이 점에서 결정한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을 때가 최적점이다 하는 것은 어느 시장에서라도 똑같다고 했고요. 여기 결정된 시장에서 수요자들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까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단기 균형에서의 가격은 이 점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점에서 기업은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느냐 이윤이 없느냐는 것을 보시죠. 여기서 이 가격이 적용되었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만큼이었거든요. 평균 비용 곡선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똑같은 식으로 Ac커브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c커브가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 그래프가 369페이지에 B 그래프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AC 커브가 이 위쪽에 있을 것 같으면 결정된 수량에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가격보다 더 높은 평균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단위당 결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6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손실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 이윤과 기업 손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독점 시장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독점 시장에서 본 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이에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만약에요, 지금과 같이 기업들이 이 점에서 수량을 결정하고 평균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적용받고 있다면 이만큼의 초과 이윤이 있는 거죠. 초과 이윤이 있기 때문에 경쟁시장의 장기는 어떻습니까? 경쟁시장의 장기는 얼마든지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진입하고 또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진입한다면 이 기업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책 대여점이 있어요. 책 대여점이 있는데 옆에 가게가 또 생겼어요.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죠. 떡볶이 가게가 학교 앞에 2개 있었는데 조금 더 매콤하게 하는 그러한 가게가 옆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요 곡선이 다른 기업으로 수요를 뺏기면서 점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거예요. 점점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수요 곡선과 AC 커브가 접하는 형태까지 나타날 겁니다. 자, 장기 균형을 다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AC 커브를 두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건가 하면요. 수요 곡선 MR 커브, 그 다음에 MC 커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AC 커브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AC 커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무이윤이기 때문에 결국 AC 커브는 이 수량에서
이 점을 하나 지나야 돼요. 이윤이 없기 때문에요. MRMC 이 점인데 이 점에서 이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MC 커브 상에 극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C 커브는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결국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 그래프는 결국 어떤 그래프인가 하면 예전에 이 위에 있던 수요곡선이 점점 좌측으로 이동해가지고 AC 커브에 접하는 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371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이윤 극대화 수량과 이윤 극대화 되었을 때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독점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합니다. 독점적인 특징입니다. 자,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예. 한계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이 독점적인 왜곡이지만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이 가격이 평균 총비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평균 비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독점 시장에서와 같이 P는 MC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독점적 왜곡의 근거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만 P는 AC와 같다는 거예요. 평균 비용과 가격이 같기 때문에 아무도 초과 이윤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독점적인 측면과 경쟁적인 측면이 둘 다 존재한다. 결국 독점적 경쟁이란 말은 이 두 가지 식으로 완전히 요약됩니다. 이 독점 시장의 장기 균형, 이 두 가지 특징 잘 표현해 주십시오. 가끔 시험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실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을 설명하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상당히 시험에도 잘 출제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하고 비교된 장기적 특성,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도출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상태가 이 두 가지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이것까지 아마 요구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제경제학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된다, 이런 것들도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러한 내용을 17-1-3 371페이지의 아래쪽을 보시면 다시 한번 똑같은 측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과 생산 설비와 마크업, 가격 올리기라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과 생산 설비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요. 자,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점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C 커브의 최저점에서 공급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은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은 이 AC 커브의 최저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날 때 가장 단위당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소 효율 규모라고 부릅니다. 최소 효율 규모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기보다 작죠? 그럼 생산의 최적점은 여기인데 여기서 한다는 것은 이만큼의 유효시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효율적 규모와 다른 초과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겠어요? 한계 비용은 여기인데 가격을 실제보다 이만큼 높여받았다는 거죠. 최저점과 비교해도 높고, 여기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비교한 일치되는 이 점보다도 어때요?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초과 생산 설비가 존재한다. excess capacity가 존재한다는 거하고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이 마크업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373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어떤 기업주에게 사장님은 고객들이 지금 상품을 더 사가는 걸 원하십니까?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완전 경쟁 같으면 어떻겠어요? 완전 경쟁 같으면 지금 가격에 사람들이 더 사간다면 가격은 이건데 비용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오히려 좋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요. 그렇지만 독점적 경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독점적 경쟁이라면 한 단위를 팔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만큼이죠. 가격만큼 더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만큼이에요? MC만큼이잖아요. 한계 비용만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이거죠. 37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마지막을 보면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바로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품을 그만큼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전략. 그 다음에 마크업이 존재하는 전략. 바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시장은 바로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과 사회적 구생인데,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완전 경쟁에 비해서 시설도 남기고 있고 가격도 높아요. 자, 그러면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시장보다 나쁜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독점적 경쟁시장이 완전 경쟁시장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만약에 누가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입함으로써 시장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은 더 지난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일단 독점 경쟁시장에서는 독점 가격이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봤죠.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차별화된 제품이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에게 다 이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규제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은 이미 이윤이 0이에요. 독점적이지만 경쟁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윤이 0인 기업들한테 뭘 더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결손을 볼 기업들이거든요. 떡볶이집 죽겠다고 난리 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떡볶이집을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개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이상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독점적 경쟁시장에 기업이 하나 더 들어올 때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우에 기존의 기업에게 두 가지 효과를 미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제품 다양화 효과입니다. 떡볶이집이 하나 더 생겼으면요, 파를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설탕을 많이 넣는다든지 뭔가 새로운 그런 떡볶이 아이템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다양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죠. 이거는 기업 진입의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미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시죠. 시장 탈취 효과라는 것은 새로 떡볶이집이 하나 나오면 기존의 장사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을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생산자에게는 나쁜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들어온 떡볶이가 정말 특이한 떡볶이라면 소비자들에 미치는 그런 선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별다르지도 않은 떡볶이가 하나 새로 나온다면 어때요? 그건 서로 이제 싸우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에서 시장 특징과 새로 들어오는 공급자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수도 있고 지나치게 적을 수도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시장 성과가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업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뚜렷하게 개입할 근거는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재미있지만 정책적으로 다루기 힘든 그러한 시장이 이 독점적 경쟁 시장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74페이지를 보시면요. 초과 생산 설비가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본문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평균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생산량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생산한다. 최소 효율 규모보다 더 적은 양에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일단 비용이 높죠. 비용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일단 좀 사회적인 경제적인 후생 상실에 악영향이 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초과 생산 설비 그 자체가 경제적 후생을 평가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최근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 권을 찍는데, 책 한 권 찍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이에요. 원고료 포함해가지고요. 근데, 찍을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500원 밖에 안 돼요. 이러면, 찍을 때마다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한 권 찍었을 때는 1억 500원이 평균 비용이죠. 두 번째 하면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평균 비용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효율 규모가 가야지 바람직한 생산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무한대로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책을 무한대로 찍는다고 아무리 잘 팔리는 이 맨큐책이라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찍는 것이 적당한 양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 효율 규모보다 현재 생산량이 조금 작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사회 구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죠. 이른바 이제 광고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 광고에 휩쓸려서 살고 있죠. 지하철을 타도 광고, 버스를 타도 광고, 텔레비전을 봐도 광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광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 경제학 강의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신문에 광고에서 보고 들어오셨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광고의 홍수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자, 이러한 광고는 특히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쟁이 있어요. 독점적이에요. 독점적이라는 것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똑같은 아이스크림 같으면 광고를 해서 뭐 하겠어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죠. 근데 떡볶이집 3개가 있는데 우리 집은 매운 집이라고 하는 게 광고거리죠. 라면 또 매운 콩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징적이기 때문에 광고할 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차별화되어 있고 그 차별화되어 있다는 그 독점력 때문에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어요.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산할 때마다 이윤이 추가로 발생을 하죠. 그게 바로 광고의 유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연애 한 장을 보내는 시장은 다름 아닌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저희 책은 경제학 책이라 광고에 대한 내용도 이 광고에 대한 이제 바람직한 효과, 나쁜 효과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에 대한 비판론이에요. 첫 번째는 광고에 대한 비판론은 소비자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마 이게 조작을 한다든지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거예요. 그냥 평범한 분유를 먹여도 되는데 어떤 유명한 엄마가 나와서 딱 이란다는 거죠. 우리 애는 맘마미만 먹여요.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는 잘 키울 거예요. 이렇게 예쁜 엄마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도 맘마미를 먹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샴푸나 똑같은데 그 예쁜 여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딱 머리를 한번 싹 넘기면서 저는 로레알만 써요. 저는 소중하니까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로레알을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광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판단으로부터 어긋나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죠. 경제학에서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느냐 방해를 하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중요하고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멋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캔을 마시고 있으면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당신도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은밀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경쟁을 제한한다. 펩시는 다릅니다. 코카콜라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목이 마를 때 콜라가 먹고 싶다가 아니라 펩시가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제보다 훨씬 더 차별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거로 하여금 가격을 더 높여서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옹호로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 전달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광고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안경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광고를 안 하면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광고를 함으로써 가격, 수량, 품질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안경 가게들로 하여금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되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광고가 경쟁을 더 심화시켜준다면 이것은 시장 구조상 또는 소비자의 선택상 아주 바람직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례 연구로 광고와 안경 가격이라는 그런 필드 스터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차별화되어 있다고 만들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 브랜드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낮은 가격과 좋은 판매 조건을 찾아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인 베넘이라는 연구에 의하면 이 광고 규제가 없어지고 나서 안경 가격이 상당히 하락시킨 또는 규제가 있는 주와 없는 주를 비교할 때 규제가 없는 주가 훨씬 더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냄으로써 광고가 경쟁을 심화시켜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되는 거는요.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은 광고에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품질에 대한 신호로서의 광고입니다.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측면이에요. 최근에 이야기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때로는 광고에 누구 모델을 1억 주고 했다. 이게 아주 큰 뉴스거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종이컵 선전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새로 나온 011 핸드폰 LG에서 나온 핸드폰이나 뭐 011 스카이 핸드폰이나 새로 나온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선전하는데 제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받았다. 이런 일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지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전지현이 5억을 받았다. 근데 전지현이 나와서 한 거는 뭔가 하면 나와서 그냥 테크노 댄스 추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핸드폰에 대한 그런 설명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하겠죠. 저 광고라는 게 도저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없고 그냥 이쁜 여배우 나와가지고 춤만 추고 들어갔는데 도저히 아무 의미 없는 광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무 메시지 없는 그런 광고라고 하더라도 5억이라는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거 10억이라는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새로운 견해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예를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회사가 하고 B라는 회사가 새로운 과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예를 들어서 $10,000,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광고를 하면요. 일단 광고를 하면 이제 두 회사 모두 100만 명 정도 소비자가 새 과자를 먹게 돼요. 10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새 과자를 먹게 되는데, 이제, 회사들은 이렇게 광고를 함으로써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과자를 사먹게 될 건지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 과자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면 한 번 먹어보고 온 사람들이 최소한 12번은 먹을 것이다. 아니면 대강 허접하게 만들었으면 그냥 한 번 먹이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과자 가격이 3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A라는 기업은 한 번 먹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B라는 기업은 최소한 12번은 먹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하세요. 12번은 먹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 기업에서 광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시면 1000만 달러를 들였어요. 근데 이 기업에서는 광고의 결과 100만 명이 3달러짜리를 한 번 먹는다고요. 그럼 결국 광고의 이득은 300만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광고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자신 있고 훌륭한 제품을 만든 기업은 어떻습니까? 12번 사 먹을 건 줄 알기 때문에 100만 명이 3달러짜리를 12번 사 먹기 때문에 3,600만 달러의 이득을 볼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0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000만 달러를 들여서 광고를 한 제품이 나왔어요. 전지현 씨가 나와가지고 연락의 테크노 댄스를 멋지게 춘 다음에 과자를 한번 딱 먹고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 과자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먹어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까? 1000만 달러짜리 광고를 했다는 것은, 짜리 광고를 했다는 것은 이만큼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3600만 달러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지현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했으면 그냥 한번 먹어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광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였죠.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비싼 광고를 했으면, TV 광고를 했으면 그걸 믿고 한번 먹어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광고가 신호로서 새로운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37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광고와 상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펩시콜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맥도날드라는 걸 강조하고 리바이스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들, 이런 것이 브랜드에 대한 광고가 중요하고요. 자, 실제로 이런 광고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다르지도 않은 상품을 다르다고 느끼게 만든다. 뭐 청바지 다 비슷한데 게스, 리바이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학자 챔벌린 같은 사람은 정부가 상표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악영향 때문에요. 그렇지만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그런 강조가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보 전달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모르는 나라에 갔더니 꼬알라라는 꼬알라라는 햄버거 집과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어디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맥도날드를 보는 순간, 아, 내가 가면은 빅맥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꼬알라라는 이런 꼬알라 1, 꼬알라 2 같은 그런 햄버거 집만 있으면 실제로 어디가 맛있는 햄버거를 팔고 있는지 여러분들 전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만한 상품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줍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요, 만약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그 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분필이 검출되었다. 이러면 맥도날드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유인을 일으킵니까?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될 유인을 만들죠. 그런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이 실제보다 훨씬 차별화되어 있다고 느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소비자에게 정보를 준다는 점, 그 다음 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사례 연구에 보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공산국가에서도 똑같은 감자가 나오니까 표시가 안 되다가 생산자 표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품질이 나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자 표시라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요. 그 브랜드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을 좀 더 성의 있게 만들어낼 그런 유인을 줬다는 거죠. 자,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이런 브랜드의 품질에 대한 유지 압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쇠고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생산자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브랜드라는 것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장 구조를 보셨습니다. 경쟁, 완전 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마지막에 독점적 경쟁은 여러분 실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 네 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현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잣대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에게 매우 좋은 그러한 기준을 제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